안녕하십니까. 만화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용어 해설 마지막 시간으로서 용어 해설 5강 중개실무 뒷부분 2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공부할 단어들이 이렇게 용어가 12개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실명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부동산의 실명, 부동산의 소유자를 실제 이름으로 등기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실제 주인입니다. 이게 실제 주인. 자, 이게 토지가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다고 치면, 자, 이 사람이 실제 소유를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걸 임대해서 이익을 받을 수 있고 등기세, 등록세 다 이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만, 자, 이름만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등기만 되는, 이거를 명의를 믿고 맡겼다 해서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를 이 사람 이름으로 하지 말고 실제 소유자는 네 이름으로 등기를 해라. 이게 바로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그 부동산 실명제를 제도화한 것이 바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고, 여러분들이 개별중개 실무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법률이 이 법률입니다. 참고적으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울 때 여러분들 민사특별법 5가지 배우는데, 첫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 두 번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세 번째 가등기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네 번째 집합건물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섯 번째 부동산 시위관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여기서 공인중개사 중개실무에서는 주택법, 상가건물 임대차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또 중복이 됩니다. 왜? 실무에서 제일 중요하게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중개실무에서 다시 한번 배운다. 왜 또 배웁니까? 라고 하겠지만,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그거대로 이 법률들이 중요한 거고, 중개실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야 임대차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알아야 상가건물 임대할 것이고, 임대차 중개를 할 것이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알아야 제대로 된 중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배우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배우는 차원 자체가 중개 실무에서 배우는 거고, 1차, 2차를 동시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유리하죠. 두 개를 한번 또 들으니까. 그러나 1차 배우고 이번에 2차만 하는 사람들은 4번 1차 작년에 배웠던 거 한번 머릿속에 연상을 하면서 또 이것도 배우면 또 이거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중개 실무할 때 난 앞으로 어떻게 중개 실무에 임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되니까요. 자, 부동산 실명제는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명의신탁하고 명의수탁이 나옵니다. 명의신탁은 명의를 맡기는 거죠. 실제 권리자. 자, 이러한 갑 같은 실제 권리자를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자. 명의. 이름을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자, 명의신탁. 그리고 그 명의신탁한 거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빌려서 등기하겠다. 등기만 하는 거예요. 실제 주인은 아닌데. 이걸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수탁자.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이 둘 사이에는 무슨 계약을 한 거다? 명의신탁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명의신탁 계약은, 이 명의신탁은 당사자 간에,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간에 어떻게 다 무효다. 무효.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명의신탁의 무효는 당사자 간의 무효죠. 제3자에게는 계약하지 못한다. 뭔 얘기냐? 자, 을이 실제 주인은 아니지만 등기부상 을의 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게 갑의 땅인 거 알아, 이 사람은. 을의 땅이 아닌 걸 알지만 등기부상에는 을의 땅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악이야, 악이. 자, 선의가 아니에요. 물론 선의라면 더 상관이 없고, 악이고, 을에게 땅을 팔란 얘기는 안 해. 아니, 근데 을이, 너 이 땅 팔래? 을이 그런 거야, 을이. 그래서 병은, 그래, 사지 뭐. 악이면서도 팔라고 배임회에 적극 가입을 안 했어. 그리고 그냥 사기만 한 거야. 그러면 이 악이의 병은 이 토지를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갑이라는 거 알면서도. 명의신탁의 무효는 당사자가 무효지만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취득합니다. 소유권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배임행위에 가입했을 때, 즉 팔라고 요구했을 때는 못하지만, 그러면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몰라. 그냥 의리권 줄 알았어요. 그럼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선이든 악이든 걸고 다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등기부상의 주인을 신뢰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명의신탁 하란 얘기 말란 얘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라. 권리 보호를 받고 싶으면. 그리고 세금 꼬박꼬박 내라 이겁니다. 세금 내는 것 때문에 그래. 탈세를 방지하려고 그런 겁니다. 자, 명의신탁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주택임대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자, 임대차라는 거는 그 일방이 부동산이나 동상을 임대해 주는 거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그 임대한 물건, 임차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겁니다. 자, 임대차는 어떻게 하냐? 계약인데 그 임대차가 주택, 즉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인 경우가 주택임대차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무슨 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되는 거예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인을 보호한다, 임차인을 보호한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역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주택임대차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존속기간이에요. 존속기간. 얼마나 계약을 하면 존속기간이 유지되냐? 2년입니다. 2년 이하로 했어도 2년으로 의제돼 버려. 만약에 2년 이하로 1년을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자, 둘로 나뉘는데, 임대인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임차인은 1년 주장 가능하도, 또 2년도 주장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2년인 거예요. 예. 그게 임대차, 주택임대차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걸 뭐 계약갱신 이런 건 없어요. 상가 건물에서는 있지만, 임대차에서는 기간이 이렇고, 서로 말 안 하고 지나가면 자동갱신, 법정갱신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법정갱신. 그리고 임대인은 그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아니면 임대차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든가 보증금을 그때 해야 되고,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둘 다 말 안 하고 지나가면 자동갱신이고, 자동갱신 됐을 때는, 자, 말을 안 하고 지나가서 자동갱신은 법정갱신이라고 해요. 법정갱신 되면 전 임대차하고 똑같아요. 또 2년의 임대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달라. 요때는 2년의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에게는 무조건 2년이야. 그러나 임차인은 법정갱신된 다음에는 임대인은 나 이제 그만 살겠어.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해서 임대인에게 알렸어. 임대인이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 임대인은 법정갱신 됐을 때 나 임대차 그만할래 해봐야 2년 가는 거야. 임차인이 주장해버리면. 즉 누굴 보호한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은 다 보호가 돼. 보증금의 액수의 유무를 따지지 않아요. 액수가 높고 낮을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다 보호되는데, 자, 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사람이 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을 했어요. 임차인이 주민등록. 그 전에 이제 주민등록 하기 전에 이제 주택을 인도받죠. 주택인도. 즉 이사를 갔다는 얘기고, 이사 왔다는 얘기고, 주민등록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했을 때는 주민등록 다음날, 2길 또는 다음날, 요때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대항력. 자, 대항력은 뭐냐? 자, 갑이 있습니다.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자, 임대를 해주고 차임을 지급합니다. 보증금하고 차임을 지급해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됐을 때 갑이 양도를 해요. 뭐 팔아버리든 증여를 하든.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양수인이야. 자, 이 임차 물건을 양수했어요. 이때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양수한 양수인에게는 대항력이 발생해요. 대항력. 결국 양수인은 을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나가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대항력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확정일자는 뭐냐면 요 우선면적과는 관련이 있는데, 이 주택이 임차주택 같은 경우는 저당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자, 해당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이 있어요. 1번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임차인이. 자, 그러나
이 2번이라는 건 등기부에는 안 나와요. 등기부에는 안 나와. 실제 등기부에는 이 2번 임차인보다 낮은 2번 뭐 근저당권은 저당권이 있다고 치면 예전에 주택임대차법이 나오기 전에는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배당을 받을 때 그 경락인이 돈을 내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배당을 할 때 1번 저당권이 자기 돈 받아가. 그리고 임차인은 채권이라고 해서 뒤로 밀려. 그리고 2번 저당권자가 돈 받아가. 밀리고 밀려서 나중에 보면 임차인이 보증을 못 받는 경우가 아주 수없이 많았어요. 그거를 막으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제도를 둔 거예요. 우선해서 변제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후순위보다도 못 받았는데 지금은 이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임차인이 변제, 즉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즉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받은 이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동사무소 가서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 도장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 찍어주고 장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우선 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후순위 물권자보다 임대차의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채권. 물권은 법정에서만 규정이 돼. 민법에서 말하는 그 8개 그 물권이죠. 그 외에는 개인이 창설을 못해. 그리고 관수법상에서 5종, 뭐 법정지상권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론 만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임차권을 등기를 하면 이 순서에서 배당을 받지만 그 옛날에도 거의 주인이 안 해줘요. 안 해주니까 이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1번 저당권, 2번이 임차권이고 그 등기부상에서는 1번, 2번 저당권이에요. 그렇지만 2번보다 이 임차인이 앞섰다면 1번과 2번 사이에 있다면 배당은 1번이 저당권자, 그 다음에 임차인, 그리고 2번 저당권 세 번째로 배당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있어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 이게 뭐냐 하면 이 임차인이 소액보증금이야. 보증금이 적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정 금액. 즉, 이 소액보증금일 때는 그 보증금을 다 보장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정 액수를 최우선해서 변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이하니까 6천만 원 보증금에 자 6천만 원짜리 보증금을 살고 있어요. 전세든 월세든. 자 환산한 보증금 6천만 원이라고 치면 6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소액 보증금자예요. 자 근데 이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2번, 3번 하고 제일 밑에 있어. 이 임차인이 제일 밑에 있어.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는 앞서 있어. 이 사람이 대항력을 취득한 게. 그러면 이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6천만 원 이하야. 자, 이 소액보증금인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 즉 서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제일 먼저 우선해서 변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 임차인은 어떻게 되냐면 2천만 원을 먼저 변제받고 그 다음에 1번 저당권자 변제, 2번 저당권자 변제받고 그 남은 돈이 있다면 나머지 아직 못 받은 4천만 원 있죠? 그걸 그때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순서대로 받는다면 이 사람은 1번 저당권자 받고 2번 저당권자 배당받고 나서 받아야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수가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은 그 2천만 원도 못 받는데 소액보증금 중에 일정 금액은 최우선 변제액이라고 해서 그거는 먼저 받게 해주는 거예요. 먼저 받게. 그러니까 그만큼 소액인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이게 사회복지적 측면이 강하죠.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법 똑같아요. 다만 그게 상가건물로 바뀐 거야. 그래서 대항력을 대항력 계획은 똑같은데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인도하고 주민등록 다음인데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상가건물에서는 주택인도가 아니라 상가건물이니까 상가건물을 인도받아야죠. 건물 인도. 자기가 장사할 곳에 자기가 입주한다는 얘기고 플러스 주민등록이 아니라 이거 사업자 아니에요.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이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등록 신청한다? 사업자 등록은 이거는 저희 세무서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 등록증 받은 날이 아니라
등록 신청한 날이에요. 신청하면 고로 나서 1일,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대항력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확정일자가 있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러 간 날, 그 세무사업자한테 도장 다 달라고, 확정일자 달라고 그러면 거기 있는 공무원이 장부 기입하고 도장 찍어줍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 상가 건물 임대차 역시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의 액수는 주택임대차하고 약간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법 차이가 나는 게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기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년을 보장한다고 그랬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1년을 보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그런 거고, 그리고 보증금의 액수도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모든 주거용 건물 임대차, 각 금액에 상관이 없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금액에 조금 상관이 있어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돼. 서울 같은 경우에 2억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받는 거고, 보증금이 2억 6천 넘어가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은 물론 6천만 원 이하이지만 주택임대차 했는데 그 보증금이 3억이야. 3억. 아주 넓은 주택에 3억에 내가 전세를 살아. 그래도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보호받는 금액의 규정은 없어. 다만 이 사람은 6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다 뿐이지 우선 변제권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항력을 치등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자기 보증금에 대해서 받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있는데 경매 절차는 똑같아요. 두 개 다. 내가 만약에 경매를 낙찰받으러 갔어. 그러면 그게 강제경매로 나온 물건이든 임의경매로 나오던 물건이든 상관없이 경매의 순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경매로 나온 물건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먼저 강제경매부터 보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친구 B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대여를 해서 대여. 자, 1억을 대여해줬어요. 근데 대여 차용증을 받았는데 갚아야 돼. 변제하는 시기가 왔는데 변제를 안 해, 이 친구가 지금. 그리고 주택이 있어. 뭐 부동산이든 주택이든 뭐 있어요. 그러면 A가 법원에다 본인이 직접 강제경매를 바로 신청을 못하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겁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반환 청구소송을 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죠. 승소를 하면 판결서가 나올 거 아니야. 그 판결서에 기해서 경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경매도 어디다 신청한다? 다시 또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 판결서에 의해서. 자, 그런데 법원에 신청할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눈치를 채면 요거를 팔아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 되니까 판결이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소송을 할 때 뭣도 같이 하냐면 가압류 소송도 같이 해요. 이 본안하고 대여금 반환 소송이 중심되는 소송이다 본안 소송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가압류 소송은 그 부수적인 소송인데 같이 신청을 해요. 그러면 가압류 소송은 먼저 법원에서 이건 비밀리에 일주일 내로 처리해 줍니다. 알려주질 않아. 왜? 이 사람이 지금 채권자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B가 채무자가 주택을 팔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가압류를 먼저 해줘. 가압류를 바로 걸어요. 왜? 법원은 가압류 되면 예를 들어 1억에 대한 가압류이기 때문에 1억에 대한 가압류 걸 때 가압류 채권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또 받아요. 법원은 돈을. 그러니까 빨리 해주는 거야. 임시 압류니까 이 사람이 손해볼 건 없어. 채무자도 사실. 돈 갚으면 되는 거니까. 가압류 걸면 이 주택은 임시 압류가 왔기 때문에 사고 파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가압류 걸린 물건은 사람들이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판결서에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합니다. 가집행, 임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이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안 당하려면 그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항소하는 그 기간 안에 가집행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청원을 해야 돼요. 하는데 그
공탁금을 걸어야 돼. 공탁금. 이 1억에 해당되는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공탁금 거나 그냥 1억 도로 그냥 야 너 먹고 떨어져라 추나 똑같은 건데 공탁금을 거의 못 걸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갚는 거니까. 그러면 A는 그 판결서에 기해서 채무명의라고 그럽니다. 집행권원. 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근원, 집행권원. 이런 판결서에 의거해서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하는 게 이게 강제 경매예요. 그러니까 강제 경매는 반드시 소송을 먼저 해야 돼. 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돼.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는 게 강제 경매고, 임의 경매는 소송이 필요 없어. 바로 그냥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임의 경매예요. 어떤 경우냐면, 자, A하고 B 아까랑 똑같아. 이게 채권자야. 돈을 대여해줬어. 돈을 대여해줬어. 주로 은행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은행이야. 은행. 대여해주면, 은행은 대여해줄 때 그냥 대여해줘요. 자, 1억을 대여해준대. 그냥 대여해준다. 저당 잡는다. 저당을 잡아. 바로 A의 주택이 있다면 이 주택에 대해서 1억 3천 정도 여유 있게, 근저당이니까 보통 1억 3천 근저당을 잡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B가 변제해지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은행은 바로 뭐 소송 걸 것도 없어. 이 저당권에 기해서 이 저당권 서류, 근거 서류 넣어서 그냥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 왜? 이건 압류할 필요가 없어. 저당권에 벌써 등기부, 주택 등기부 등본에 저당권이 다 순서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한 거야. 압류 안 해도 돼. 자기는 그 순서에서 배당을 받으니까. 그러면 경매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서류에 하자 없으면 그냥 바로 경매 넘기는 거예요. 이게 임의 경매야. 소송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강제 경매에서는 소송이 일단 필요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만약에 강제 경매도 소송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까 A라는 친구가 돈을 대여해 줄 때 공중사무소, 법원 앞에 가면 많아요. 이거 변호사들이 이제 법무법인 만들어서 공중을 신청해서 받아낸 거예요. 법원으로부터. 그러면 A와 B가 같이 공중사무소 가서 이 돈을 만약에 안 갚으면 그 서류에다 뭐라고 썼냐면, B의 주택을 강제 집행해도 된다 라고 써놓으면 이 서류 갖고 나중에 법원에다가 바로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 서류 제출하면서 강제 경매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거 공증을 할 정도면 차라리 그냥 대여받을 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더 편해. 이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공증받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대부분 강제 집행은 법원에 한번 소송 걸고 그리고 나서 강제 경매 신청하는 거고, 임의 경매는 바로 그냥 저당권에 의해서 아니면 가등기 담보권에 의해서, 담보물권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자, 그리고 배당이라는 거는 뭐냐면, 경매 같은 경우 참 재밌어요. 경매가. 자, 어떤 주택이 있어. 주택 소유자가 있습니다. 자, 이 소유자 A라는 소유자가 있다면, 소유자 A가 이 주택에 대해서 돈을 빌려, 주택을 담보로. 그러면 저당권을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저당 1번 저당권. 자, 친구한테 돈을 빌리면서 또 저당권 세우면서 2번 저당. 자, 주택 임대차를 해서 전세를 냈어. 그럼 3번 임차인. 자, 이건 등기부에는 안 올라오지만 3번이 되는 겁니다. 왜? 확정일자가 같잖아요. 자, 3번 임차인. 또 4번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어,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친구가 압류를 걸어서 가압류. 자, 이렇게 순서대로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입니다. 그 중에 임차인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지만 확정일자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어. 경매로 넘어가면, 자, 이게 1억이야. 예를 들어서 1억. 경매로 1억인데 저당권 이게 3천만원, 2천만원. 자, 임차인 3천만원, 가압류 2천만원. 이렇게 있다면 1억에 나가면 이 순서대로 경매 비용이 제일 먼저 우선 빼지죠. 있는데, 그 경매 법원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법원도 경매하면 돈 들어가잖아. 월급 줘야 되고 그러니까. 자,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이제 배당이 된다면, 자, 이 1억에 낙찰이 됐다면, 자, 1억에서 3천 빼면 7천 남죠. 7천에서 2천 빼면 5천 남고, 5천에서 3천은 남고, 또 가압류 2천 다 받아가.
근데 재수없게 이게 1억이 아니라 한 번 유찰이 됐어. 그럼 8천만 원으로 떨어져. 또 유찰돼서 6천만 원 떨어져. 자, 6천에 낙찰이 됐다고 치면 6천 못 받아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6천, 3천 빼면 다 받아가. 1천만 원 남았죠? 그럼 임차인은 1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야. 자, 요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에서 뭐 해놨다? 최우선 변제금, 소액보증금. 자, 서울이야, 이 지역이. 그럼 3천만 원이면 6천만 원 이하니까 이 사람은 2천만 원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2천만 원은. 즉, 뭐, 대항력은 있어야지, 반드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을 때, 이거보다 앞서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치르게 돼.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을 때야.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우선 배당, 후순위. 가압류보다 먼저. 자, 이 순서에 의해서 만약에 배당이 된다면, 자, 보자고요. 6천만 원에 낙찰이 됐으면, 6천에서 2천은 누구한테 간다? 임차인에게 먼저 가. 그러면 4천만 원 남은 거에서 3천만 원 가다가면 이제 1천만 원 남았잖아. 그러면 1천만 원 2번 저당권자가 받고 더 이상 나눠줄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야. 이 사람들은 뒷사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경매에서는. 그리고 인수하는 권리, 소멸하는 권리 파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중개업자인 당신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인 중개실무 5강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공인중개사 법령 용어에서 같이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용어에서는 어디까지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제가 강의를 해드린 겁니다. 요걸 토대로 해서 그 기본 강좌 또 5강에 걸쳐서 기본 강좌를 무료로 그 회원 가입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기본 강좌 역시 기본적인 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을 배울 때 반드시 이거는 알아야 된다 하는 거는 핵심만 쫙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 용어 해설 5강, 기본 강좌 5강 들으면 독학하는데 무리가 없으면 저로서는 참 다행이고요. 그 강의를 듣고도 여전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규 강좌를 들어주신 걸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혼자 독학이 가능하시면 독학을 하시면 되고, 아, 이거 들었는데도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하다. 교재를 봐도 실력이 약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정규 강좌를 좀 신청해서 들어주십사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충분히 공부가 가능하신 분들은 혼자 독학을 하시면서 이 용어 해설 강의하고 기본 강좌 좀 반복해서 들으실 걸 부탁드립니다. 자, 합격한다는 자신감, 그리고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마음, 이 두 개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꼭 끝나는 시험 끝나는 날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 공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5강 용어 해설 5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